진등은 여포와 진궁 사이를 이간질하여 진궁이 정확한 판단을 못하게 만들었으며 나중에는 여포가 이끄는 부대와 진궁이 이끄는 부대가 헷갈려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상황까지 만들어내죠. 게다가 진등은 소패성으로 먼저 가 장료와 고순에게 서주성이 위험하니 서둘러 여포를 도와주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고 장료와 고순은 서둘러 병사를 이끌고 서주성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소패성이 비자 진등은 성문을 활짝 열고 조조군을 맞이합니다. 소패성을 허무하게 빼앗긴 여포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서주성으로 돌아왔지만 서주성의 문은 열리지 않았죠. 진규가 성문을 막고 열어주지 않자 여포는 일단 합의성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진규, 진등은 이때 공을 인정받고 조조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서주성까지 빼앗은 조조군은 계속해서 행군하여 마지막 합의성까지 출진합니다. 이때 유비 형제들도 함께 공격하였죠. 여포는 합의로 들어가 성문을 꽉 닫고 농성합니다. 진궁이 진규와 진등은 간신이니 믿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그들의 배신으로 망하게 되자 여포는 진궁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죠. 그리하여 진궁에게 이번에 조조를 쓰러뜨릴 계책이 있다면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삐진 진궁을 달래봅니다. 그러자 진궁은 한 가지 계책을 내놓죠. 기각지게. 여포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면 조조군이 쫓아올 것이고 그때 합의성에 남아있던 군사가 뛰쳐나가 조조군의 뒤를 치는 방법을 고안해내죠. 그리하여 여포가 출진 준비를 하는데 여포의 부인인 엄씨가 여포가 직접 출진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진궁을 믿지 못하겠다며 출진을 말리자 우유부단한 여포는 출진을 포기합니다. 이에 진궁은 속으로 진짜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했죠. 여포의 부하 왕해와 허사는 원술에게 원군을 요청하자 제안합니다. 일전에 정략결혼은 파기된 게 아니라 연기된 거니 다시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받으면 가족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 도와줄 것이라고 하죠. 그리하여 여포는 항맹과 장료에게 군사를 주어 합의성을 포위하고 있던 조조군을 겨우 뚫어 왕해와 허사를 원술이 있는 곳까지 보내주게 됩니다. 원술은 여포를 도와준 뒤 또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번에는 딸을 먼저 보내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죠. 왕해와 허사는 그 약속을 받아내고 서둘러 합의성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항맹이 이들을 호위했는데 들어오는 길에 장비에게 걸려 사망하게 되죠. 여포는 딸을 안전하게 원술에게 보내기 위해 자신의 등에 업고 직접 적토마를 끌고 출진합니다. 조조군과 유비군은 여포가 나오자 맹렬하게 달려들었고 여포는 자신의 딸이 다칠까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결국에는 후퇴하죠. 마지막 방법마저 실패한 여포는 성을 굳게 닫고 우주 방어에 돌입합니다. 그렇게 2달의 시간이 흘렀죠. 여포군도 괴롭겠지만 막사에서 지내는 조조군이 더 괴로웠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동사하는 병사들이 생겼고 군량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조가 포기하려고 하는데 순유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조언하죠. 이에 곽가가 계책을 내게 됩니다. 인근에 있는 강을 터뜨려 합의성을 물바다로 만드는 작전이었죠. 그 작전은 성공했고 합의성에는 물이 계속해서 들이닥쳤습니다. 피와 똥이 섞인 진흙과 시체가 물에 떠다니자 합의성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여포는 지금까지 성에서 틀어박혀 버티는 동안 매일 술을 마시며 버텼습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된 여포는 어느 날 자신의 몰골을 보고 정신 차리며 술을 끊기로 하죠. 문제는 자신만 술을 끊으면 되는데 남들도 다 마시게 못하게 금주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작은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후성이 관리하고 있던 말 15마리가 사라졌다가 되찾는 일이 발생하죠. 게다가 말을 찾는 과정에 멧돼지도 몇 마리 사냥하는 데 성공하여 후성은 매우 기뻐 부하들과 함께 술 잔치를 벌였습니다. 후성이 술을 먹는 모습을 보자 알코올 중독자인 여포는 화가 나 후성을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주변에서 말리는 탓에 후성을 죽이지는 않고 채찍 100대만 때리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후성은 여포가 가족과 적토마만 좋아한다며 분노했고 평소 친했던 위속, 송원과 함께 배신하기로 결심하죠. 후성은 여포의 적토마를 훔치고 위속과 송원은 여포가 잠든 틈을 노려 호박하고 조조에게 투항했습니다. 이후 합의성으로 조조군이 몰려오자 합의성은 함락되고 말죠. 전쟁이 끝났으니 여포의 핵심 멤버들을 재판하게 됩니다. 여포는 살려달라고 빌며 자신을 부하 장수로 이용한다면 천하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주장합니다. 조조는 살려줄까 말까 갈등했지만 유비는 여포가 지금까지 섬겼던 정원, 동탁 모두 배신당해 죽었다며 살려주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여포는 귀 큰 놈이 제일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처형당하죠. 이번엔 진궁 차례. 조조는 진궁을 보자 한때 같은 뜻을 갖고 함께 했을 때를 그리워하며 자신과 다시 손을 잡자고 했지만 진궁은 그때가 제일 후회스럽다며 죽이라고 합니다. 진궁은 여백사 사건 때 PTSD가 생겼던 것이죠.
진궁은 여포는 비록 멍청하긴 하지만 간교하진 않다며 조조를 따르지 않았던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조는 진궁의 가족들을 잘 살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를 처형시킵니다. 그 다음은 고순 차례. 고순은 여포에겐 과분한 인재로 충직하며 청렴 결백하고 위험 있는 장수지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의젓하게 처형당합니다. 장류는 조조에게 자신을 처형시켜달라고 했으나 유비와 관우가 적극적으로 말리게 됩니다. 서주에서 여포랑 함께 지낼 때 장류랑 친해졌으며 지금 죽이기엔 아까운 사람이라고 어필하죠. 그리하여 조조는 장류를 살려주고 부하로 삼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씨. 일전에 관우가 조조에게 여포를 쓰러뜨리고 나면 두씨라는 미인이 있는데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하자 조조는 그것을 승낙했습니다. 두씨는 여포 수하 장수인 진이록의 부인이었죠. 하지만 예전에 진이록이 원술에게 사신으로 떠나가고 난 후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살림을 차렸습니다. 졸지의 두씨는 버려졌던 것이죠. 관우는 돌싱이 된 두씨를 약속대로 자신에게 달라고 했지만 조조가 두씨의 얼굴을 보자 한눈에 반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에 관우는 앙금을 갖게 되죠. 조조는 성공적으로 여포를 토벌하고 유비 형제와 함께 허도로 돌아옵니다. 이때 유비는 헌제를 처음 만나죠. 족보를 꺼내서 확인해보니 유비는 헌제의 숙부뻘되는 친족으로 유비를 유황숙이라 부르고 파격적인 인사조치를 합니다. 좌장군이라는 큰 자귀를 내리고 유비를 자주 만나기 시작하죠. 조조는 그 모습을 보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서주에서도 백성들은 유비가 명군이라며 유비를 서주에서 데려가지 말아달라 부탁하였고 허도에서도 헌제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언젠가는 자신에게 위협이 될 존재라고 생각했죠. 안 그래도 조조의 부하 유엽과 순욱은 유비가 언젠가 뒤통수를 칠 것 같다며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조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욱은 조조에게 다가와 슬슬 때가 됐다며 황제가 되라 조언하죠. 하지만 조조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헌제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 많아 이번 기회에 그들을 색출하고자 큰 이벤트를 준비하죠. 모든 신하들을 대동하여 헌제와 함께 사냥을 나가기로 합니다. 사슴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헌제는 활을 쐈으나 빗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조조가 활을 쏘는데 그것은 사슴에게 명중했죠. 조조가 주먹을 불끈 들자 사람들은 만세라 외쳤고 이때 정욱이 모든 대신들을 쓱 스캔합니다. 만세란 원래 황제에게만 외칠 수 있는 구호인데 조조에게 만세를 외치니 이것은 신하로서 매우 불충한 일이죠. 실제로 그 만세 소리를 들었을 때 헌제는 매우 기분이 나빴으며 유비, 동승, 그리고 조조의 부하지만 순욱 또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사냥이 끝나자 정욱은 조조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고 조조는 이들을 모두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승상이 된 조조는 황궁 안팎으로 모르는 일이 없었죠. 헌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잘 대해주는 것 같지만 동탁이나 이각보다 더 영악한 자라는 것을. 헌제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며 새장에 갇힌 새 같은 존재죠. 그리하여 자신을 따르는 충직한 신하에게 조조를 없애라는 칙서를 쓰게 됩니다. 직접 혈서로 작성하여 옥으로 만든 허리띠에 숨겨 자신의 장인이자 충직한 신하인 동승에게 선물합니다. 동승은 그 안에 숨겨진 칙서를 발견하고 자신과 뜻을 함께할 충신을 모으게 되죠. 그가 찾아낸 충신들은 왕자복, 오자, 충집, 오석, 마등, 마지막으로 좌장군 유비. 논영회, 영웅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 유비는 조조의 눈을 속이기 위해 밭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허도에서 아무것도 안 하며 아무 생각 없이 취미생활만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의도죠. 그러던 어느 날 조조는 유비를 초대합니다. 유비가 조조의 집에 들어서자 웬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유비가 저 시신이 무엇이냐 묻자 조조가 은밀히 말해줍니다. 조조는 평소 암살을 당할 것 같아 불안하여 이상한 소문을 냈습니다. 잠버릇이 나빠 잠잘 때 누가 오면 칼로 찔러 죽인다는 소문이었죠. 그 후 조조는 잠을 자고 있다가 근처에 하인이 오자 칼을 휘둘러 죽여버렸고 이제는 그 소문이 널리 퍼져 아무도 자신을 암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 함께 술을 마시며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일지 토론하죠. 원소, 원술, 공손찬, 유표, 손책 등 다양한 영웅들을 이야기했지만 조조는 그들은 진정한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유비에게 이 세상에서 진정한 영웅은 둘이다. 자네와 나. 그 소리를 듣자 유비는 깜짝 놀라며 메소드 연기를 시작합니다. 마침 천둥 소리가 나자 유비는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허리를 숙이며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죠.
조조가 무엇이 무섭냐 묻자 어렸을 때부터 천둥번개를 무서워했다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본 조조는 유비가 한심한 쫄보라고 생각하며 경계를 풀죠. 그러던 어느 날 조조와 유비가 함께 있는데 만총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원소가 있던 하북 지역을 순찰하고 결과를 보고하려 온 것이죠. 원소와 공손찬이 전쟁을 했는데 결국 원소가 이겼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유비가 깜짝 놀라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부탁하죠. 개교 전투 이후 잠시 휴전을 했지만 이내 다시 전쟁을 했습니다. 원소는 공손찬을 무찌르기 위해 주변 이민족을 이용하기로 하고 본래 공손찬은 이민족을 때려잡으며 공적을 쌓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으나 그 때문에 이민족들이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활 쏘기를 연습할 때 공손찬 얼굴에 활 쏘면서 연습을 할 정도였죠. 원소는 이민족들과 친해져 협공하여 공손찬을 공격하였고 이에 공손찬은 야금야금 땅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195년 포구에서 원소, 선비족, 오한족의 연합군에게 완전히 털린 공손찬은 우주 방어를 하기 위해 역경성을 짓고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량미를 가득 쌓아두고 장기전을 준비했으니 원소군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성을 짓기 위해 공손찬은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노역시켰으며 나중에는 메뚜기 떼가 창궐하자 먹을 것도 없어 백성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때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는지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측근들을 모두 만나지 않으며 7세 이상 되는 남자는 아예 공손찬이 사는 곳에 들어갈 수 없었고 공문서 또한 누각위에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히키코모리가 되어 측근들도 만나지 않자 그나마 남아있던 신하들과 부하들이 원소에게 투항하죠. 나중에는 흑산적의 장현에게 협력하여 원소를 공격하려고 했으나 그마저 실패하자 공손찬은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자결했다 전해집니다. 그 공손찬의 머리는 잘려 조조에게 보내졌고 그것을 본 조조는 두려웠다고 하죠. 원술은 조조에게 털린 후 세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끊임없이 궁지에 몰리자 현실 도피를 하기 시작했죠. 황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돈을 낭비했으며 후궁 또한 수백 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독한 가뭄 때문에 백성들은 굶어 죽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서로를 잡아먹자 원술의 부하 서소는 군량미 10만 섬을 풀어 백성들을 구제했죠. 그러자 원술은 화가 나 서소를 잡았고 서소는 한 사람의 목숨을 바쳐 수많은 백성을 살릴 수 있었기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원술은 갑자기 어찌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혼자서 남기려 하는가? 나와 함께 누릴 수는 없는 것이오? 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이 일화는 원술의 성향을 알 수 있는데 평소 거칠고 방탕하지만 명예나 역사적 평가를 크게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어쨌든 거듭된 패배와 가뭄으로 세력이 더 약해지자 부하인 진랑과 내박이 주둔하고 있던 첨산이라는 곳에 가서 쌀을 축내기 시작하죠. 그러자 진랑과 내박은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원술을 버렸습니다. 결국 원술은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사촌형인 원소에게 옥새와 함께 황희를 양보하며 투항하기로 하죠. 그리하여 원술은 남은 병력을 이끌고 하북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유비는 조조에게 원술을 직접 토벌하겠다고 요청하죠. 본래 공손찬과 친했던 유비는 원소의 사촌 형제 원술을 없애 복수하려고 한다며 군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조조가 병사 5만 명을 유비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유비를 감시하기 위해 부장인 주령과 노초도 함께 보내죠. 그런데 곽가가 이 사실을 알고 유비에게 군사를 준 것은 실수라며 빨리 회군하라 조언합니다. 유비는 음흉한 자이니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이죠. 그러자 조조는 혹시 몰라 허절을 보내 유비를 다시 회군시키라 명령하지만 가짜 황제 행세를 하는 원수를 꼭 쳐야 한다며 허절을 무시하고 출진합니다. 그의 조조는 유비는 원수를 무찌르고 올 것이요. 그는 천둥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니 나를 배신할 배짱이 없을 것이요. 라고 말하며 유비를 믿고 보내주게 되죠. 먼저 유비는 서주 방향으로 향합니다. 서주는 원술이 하북 지역으로 향할 때 지나가야 할 길이기도 하고 원래 유비가 지냈던 곳이니 지리를 잘 알기 때문이죠. 마침 원술이 민족 대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 그리고 그의 식솔들까지 하여 엄청난 인원이 함께 이동하고 있었죠. 장비가 병사를 이끌고 이들을 덮치자 기령이 나서서 장비를 막아봤지만 기령은 단 10판 만에 장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 원술을 따르는 자를 공격하니 그들은 막을 힘이 없어 모두 흩어져 도망가죠. 게다가 원술의 부하였던 네박과 진란이 갑자기 나타나 원술을 공격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보물들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원술은 공격을 피해 계속 도망가다 보니 어느새 주변에 남은 사람은 조카 원윤 단 한 명. 원술은 어느 시골 마을에서 꿀물을 마시고 싶다며 찾았지만 결국 구하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죽게 됩니다.
혼자 남은 원유는 혼자서 하북 지역으로 가려 했지만 결국 조조의 부하에게 붙잡히고 그가 가지고 있던 전국 옥새를 빼앗기게 되죠. 이렇게 강력한 세력이었던 원술은 끝이 나게 됩니다.